괜찮다. 다 괜찮다. 공지영, 지성호. 공지영에 들어가는 말. 이해하는 사람은 외롭다. 외로운 사람은 이해한다. 어제는 20년도 넘게 내 곁을 지켜주는 좋은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하지만 이상하게 새벽이 다올 때까지 취하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거리에서 누군가가 불을 밝히고 일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인적이 드문 시간을 탐다 길을 보수하는 것 같았다. 그 불빛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고 그냥 그들이 고마웠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혹은 우리가 서늘한 맥주를 마시며 낄낄거리고 있는 시간에 그토록 수고하는 그들이 있어서 우리의 아침은 말끔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다. 그들은 언젠가 내가 꿈에서 봤던 천사들,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온 세상에 꽃을 신고 있던 천사들을 닮아있었다. 인터뷰를 하는 내내 어떤 장면 하나가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 왠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인터뷰집이 가식이 될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강박 같던 것이 나를 따라다녔다. 시작은 이렇다. 내 젊을 적 신촌에는 섬이라는 자그마한 카페가 있었다. 전경이 쫙 깔린 학교가 싫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소리만 늘어놓는 교수가 싫었다. 새로 딴 냄새에 자욱하던 세상이 싫었던 터무니없이 금방만 들어 일찍 졸업한 24 살의 나는 대낮부터 그 카페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 테이블이라야 서너개, 사람이 다 차도 20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카페에는 섬 언니가 있었다. 언니는 언제나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비빔국수도 만들어주고 팝콘도 튀겨주었다. 나는 저녁이면 친구들과 마시는 민중의 술, 소주가 너무 썩고 그래서 대낮부터 그 비싼 맥주를 친구들 몰래 혼자서 마시곤 했다. 당시 섬 언니가 지키는 몇 가지 비실용적인 원칙이 있었는데 손님이 원하지 않으면 합석을 시키지 않는 것이었다. 어느 날 카페에 들었으니 꼬질거리는 옷을 입은 손님이 혼자서 그 카페의 가장 커다란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다른 자리는 꽉 차 있었다. 언니는 보통 때 같으면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다음에 오라고 할 텐데 그날만은 나를 부르더니 머리가 길고 터무니없이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 탁자로 안내했다. 합석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 후로도 누구에게도 합석을 권한 적이 없는 것을 보면 나름 나를 위한 언니의 배려였던 모양이다. 나는 포즈만 커다랗고 괴로운 문학소녀였으니까 말이다. 내가 머뭇거리자 언니가 내게 말했다. 알지? 이회수 씨. 워낙 말이 없던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훌쩍 주방으로 가버렸다. 생각해보라. 카페 입구에 놓인 제일 큰 탁자에 머리가 길고 터무니없이 마르고 꼬지꼬질한 그의 세상 관심을 혼자 다 짊어진 포즈로 앉아있는 24 살의 건방진 여자. 그는 혼자 술을 마시고 나는 맥주를 마셨다. 그런데 갑자기 울음이 차올랐다. 나는 그를 알고 있었고 그의 책을 모두 읽었다. 그리고 내심 그를 흠모하고 좋아하고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너무 미웠다. 이유? 아직도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이 글을 쓰기 전에 여러 번 생각했는데도 그렇다. 맥주를 한 모금 삼킬 때마다 내 수들이 마요네즈처럼 변해가는 것 같은 한영이 보이기도 했다. 나는 맥주 한 모금 마시고 탁자 위에 성냥개비 하나를 부러뜨리며 꽤 많은 술을 마셨던 것 같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와 나의 눈이 마주쳤다. 그때 나는 그에게 내 손에 가득 쥐어져 있던 부러진 성냥개비를 던졌다. 그리고 말했다. 이회수라고? 이회수가 무슨 기백닭이야. 문제는 내가 그런 행동을 할 만큼 충분히 무모했지만 그것을 수습할 만큼의 내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미 저지른 행동이 당황스러운 나는 몹시 화라도 난 것처럼 얼른 의자를 거치게 끌며 자리에서 일어났었다. 아마 그 순간이 다 합쳐서 20초나 될까? 그런데 나는 그때 보고 말았다. 그가 무연한 표정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말이다. 부러진 성냥개비가 그의 꼬질한 머리에 몇 개 걸려 있었다. 나는 그리로 뛰쳐나왔다. 머리를 흔들었지만 기습적인 공격을 받고도 무연히 날 바라보던 그 눈동자가 내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대체 그 무렵 세상을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때 나는 세상을 거저 이기거나 아니면 지는 격투기장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나는 내가 참담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 것이다.
그게 너무 분해서 인적 없는 골목으로 들어가 엉엉 울었다. 그러고는 당연히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스스로를 괜찮고 심지어 약간 멋있다고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을 떠올렸다. 나는 내가 정말 싫어. 그 후로 난데없이 내 술자리에 끼어들어 시비를 거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따라다니며 악플을 다는 사람 때문에 괴로울 때마다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그런 생각 때에는 나도 알 수 없는 웃음이 슬며시 나오곤 했다. 이회수 선생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랫동안 나는 고독했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은 내게 눈물이 길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고통은 나를 고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상처들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축복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말은 치유와 창조만을 위해 쓰이도록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였다. 나는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어리석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야 10년 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서 묵묵히 인투부어의 길을 걸어온 어리석은 지성우 씨와 나는 기꺼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시인이란 가슴 깊은 곳에 고통을 감추고 있으면서 그것을 비명이나 신임 대신 아름다운 âm 율로 만들어내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키르케고르가 말했던가. 썩고 읽고 고독한 것. 나는 온전히 내 운명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상처투성이 세상이 살며시 아름답게도 보인다. 그리고 여전히 어리석고 무모한 내게 다가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하다. 괜찮다. 다 괜찮다. 라고 2008년 8월 공지영. 지성어에 들어가는 말. 가슴 있는 자의 심장을 터뜨리는 작가 공지영을 만나다. 우리 시대의 가장 사랑받는 작가 공지영을 만났다. 1994년 고등어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인간에 대한 예의를 동시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릴 만큼 인기작가였던 공지영은 그로 인해 운동권의 경험과 페미니즘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평론가들과 일부 운동권 출신들은 그녀의 소설과 문장을 폄하하였고 그녀의 정치적 올바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조차 문장이 쉽게 읽힌다는 이유로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18권의 책으로 통근 7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을 만큼 독자 대중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독자 배수찬 씨는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확실히 공 선생님의 글은 비난받기 쉽게 되어 있다. 저울에 달면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 아예 공 선생님이 글이라고는 쳐다보지 않을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어쩔 것인가. 가슴 있는 자의 심장에 공 선생님의 글을 달아보면 심장이 터지고 마는 것을 많은 독자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으로 그녀의 책을 통해 위로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울한 결혼 생활로 인해 7년 동안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못했던 그녀는 그 기간의 아픔을 종교와 자기 내면과의 대화로 극복해냈고 상처를 극복해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 오랜 슬럼프를 극복하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즐거운 나의 집으로 완벽하게 재개한 그녀는 최근 출간된 산문집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를 다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리는 저력을 보였다. 1994년 한 작가의 작품이 동시에 3권씩이나 베스트셀러 목록에 진입했던 것도 한국 출판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았으며 소설과 산문 두 분야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작가도 공지영이 처음이다. 작가가 자신의 딸을 응원하기 위해 쓴 편지를 본 많은 독자들은 마치 자신에게 쓴 편지를 읽은 듯 감동했고 힘을 얻었다. 이것이 공지영의 힘이 아닐까. 가장 마지막 작품이 최고의 걸작이 되면 좋겠다고 말하는 작가 공지영에게 독자들은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그녀는 칭찬받고 춤추는 고래를 거부하며 자유롭게 헤엄치는 고래가 되고자 한다. 그리고 작품을 읽는 독자 역시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인터넷과 외국 소설에 밀려 한국 문학의 위기가 거론되었을 당시
그는 한국 문학을 되살린 훌륭한 고운 투수였다. 문학평론가 박철하는 공지영, 신경수, 원희경을 두고 이들의 글쓰기는 대중의 문학으로부터 급격히 등을 돌리는 순간에 다시 그들을 불러 모은 공로를 갖고 있다고 평한 바 있고, 문학평론가 박민호는 혹은 통속적이라고 하여 혹은 감상적이라고 하여 혹은 문장을 들어 공지영 씨의 소설을 인정치 아니려는 견해가 없지 않다. 그러나 공지영의 소설만큼 시류 변화를 예민하게 읽어내면서도 속된 변화를 거절하는 절조를 보여주는 세계도 드물다. 옛날에 변하는 세상을 더럽다 하던 기상 높은 문학인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공지영 씨의 홀로 먼 길에 서서 연민 담긴 눈빛으로 유다적인 세계를 조감하고 있는 듯하다. 고 공지영의 소설을 평한 바 있다.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다. 40대 남자들 중에서 공지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문학에서 취향의 문제는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싫어하는 것도 존중하는 편이지만 대체로 나는 공지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녀가 입은 성과는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녀는 마초 세계에서 꿋꿋하게 피어있는 들꽃 같은 존재다. 그리고 그녀가 제시했던 정치적으로 올바른에서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내가 배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공지영을 좋아하고 존경한다. 그 뚝심을 좋아하고 그 강직함을 존경하고 그 솔직함을 사랑한다. 마초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성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성다움을 유지하면서 성공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더구나 남성의 세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우석훈의 말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그것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우석훈의 말대로 많은 40대 남성이 그녀를 싫어한다. 우석훈은 40대 남성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운영하는 사람들로 설정했을 법한데 그런 의미에서 50대, 60대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많은 남성들이 그녀를 평가절하한다. 가장 많이 팔리는 작가라는 타이틀 위에 가장 사랑받는 작가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작가.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항상 1위 내지 상위권에 오르는 그녀에 대한 비평가들의 평은 참혹했거나 무시로 일관되었다. 극단적인 평 가운데 하나겠지만 어떤 출판 평론가는 고등어 한 편을 읽고 나서 그녀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그녀는 삼류작가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가장 만나보고 싶은 여성을 조사한 한 설문조사에서 전지현, 김태희 등의 연예인에 이어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관심을 받는 그녀에 대한 평가는 왜 겉으로 극단적일까 궁금했다.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작품에 관한 세간의 평가에 대해 작가 자신에게 직접 듣고 싶었다. 바쁜 스케줄 탈도 있겠지만 인터뷰라는 형식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있지 않아 망설이던 공지영 작가는 출판사의 제안에 한 달 정도 고민한 끝에 승낙했다. 거기에는 인터뷰 지성호에 대한 신뢰감도 약간은 포함되었던 것 같은데 그 점에 감사한다. 인터뷰라는 직업의 특성상 만날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말이다. 2008년 8월 지성호